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30년간 미국군이 주둔해온 한국에서 미국군이 철수한다는 결정이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예산 절감을 위해 한국 주둔 미국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해온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인데요.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한국의 꿈이라는 것이 퍼지고 있으며 많은 군인들이 복무 후에도 한국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군인들이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짧은 출장이 두 나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발칵 뒤집은 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렉산더 블랙우드 대령이고 30년 동안 미국 육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전장에서 싸워왔고 강인하고 실질적인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아침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군사 예산을 검토하는 동안 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렸어요. 벽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완전히 믿었어요. 미국이 왜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할까요? 이제 그 나라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책상 위에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제 상관인 로렌스 장군이었어요. 로렌스 장군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목소리로 뉴스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빠르게 컴퓨터를 켜고 모든 곳에 헤드라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CNN,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뉴스 매체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훑어보며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부 논평가들은 이미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장군은 그래서 전화했다고 답했어요. 국방부에서 즉시 한국에 갈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군사 작전을 알고 상세한 평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저와 같은 대령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임무는 완전히 이치에 맞았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언제 출발하냐고 물었더니 내일 아침이라고 대답했어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니 2주 안에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앞으로의 임무에 대해 생각했어요. 현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 속 전쟁으로 찍힌 나라였어요. 가난하고 고군분투하며 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곳이었죠. 낡은 건물들, 거친 도로들, 그리고 어려운 경제를 상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방을 쌌어요. 난방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여분의 스웨터를 넣었습니다. 전기 인프라가 미국보다 열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원 어댑터도 가져갔어요. 심지어 현지 요리를 신뢰하지 않아 여분의 식량바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에 윌리엄스 소령에게 우리 군대를 본국으로 데려오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정말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보호할 여유가 없다고 했죠. 다음 날 미군 공군기지에서 군용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은 12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질문을 준비하고 조사 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했죠. 한국에 관한 오래된 보고서들을 검토했는데 대부분 한국의 어려운 역사와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중 어느 것도 한국의 발전이나 현대적 능력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장 최근의 평가는 5년 전 것이었고 주로 군사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아봐야 할지 메모했어요. 미국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 징후, 구식 군사 장비, 열악한 인프라 등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었고 아래에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불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통과하며 내려갔고 한국의 첫 번째 실제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작고 개발이 덜 된 공항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터미널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세련된 디자인과 밝은 조명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것이 맞을 리 없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JFK 공항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였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곳과는 매우 다른 곳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공항은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임무가 한국의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제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심지어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답답하고 붐비는 공항이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높은 천장과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깨끗한 바닥을 가진 거대하고 반짝이는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한국 장교가 블랙우드 대령님을 한국에 환영한다고 인사했어요. 그분은 박중희이며 제 체류 기간 동안 안내를 맡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그를 따라 공항을 걸었어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입국 절차는 정확히 15분이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최소한 1시간은 줄을 서야 했을 텐데요. 디지털 스크린이 곳곳에 설치되어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박중희에게 공항이 항상 이렇게 효율적인지 물었더니 그는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물론이라며 이것이 한국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미국은 다른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음식 주문, 교통편 확인, 디지털 탑승권 스캔 등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공항에서 종이 티켓을 사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방 공기가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박중희는 저를 도로변에 대기 중인 세련된 검은색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완벽하게 관리된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그는 제 호텔이 서울 시내에 있고 약 45분 거리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긴 비행 후에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창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디지털 광고판이 고속도로를 따라 광고를 번쩍였어요. 건설 크레인이 지평선에 점점이 박혀 있어 더 많은 현대적인 구조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어요. 박중희는 웃으며 그렇다고 한국이 빠르게 발전했고 많은 방문객들이 놀란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의 전기와 온도도 제어할 수 있는 키카드를 받았어요. 제 방은 작지만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구석에 기술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온열 시트가 있는 변기와 셀 수 없이 많은 버튼이 있는 제어판이 있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궁금해서 노트북을 꺼내어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미국의 연결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맞을 리 없다고 중얼거리며 테스트를 다시 실행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가 꼬르륵거리며 비행기에서 이후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거의 자정이었는데 분명히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금쯤이면 모든 곳이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했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 먹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리셉션에서는 물론이라며 밝게 대답했어요. 호텔 앱을 통해 주문하거나 24시간 이용 가능한 많은 배달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천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20분 후 저는 한국 치킨, 피자,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여러 요리가 담긴 용기에 둘러싸인 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뉴욕에서 낮에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바삭한 치킨을 베어 물며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중희가 로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 군사본부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지하철에 대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가 더 적절하지 않을지 물었어요. 그는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혼잡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하철역은 지하 통로를 통해 호텔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열차는 분 단위로 정확히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각 역에는 명확한 표지판, 무료 와이파이, 깨끗한 플랫폼이 있었어요.
낙서도 쓰레기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뉴욕의 노후화된 지하철 시스템과는 전혀 달랐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부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디지털 스크린에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중희는 웃으며 물론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으며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군사본부 근처에서 지하철에서 나오자 서울의 번화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사람들의 물결이 거리를 통해 목적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상점들은 창문에 최신 가젯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음식 노점상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미국군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대신 저는 많은 면에서 제 나라보다 더 잘 기능하는 것 같은 나라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24시간도 채 되지 않게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 마음속의 구식 그림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또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까요? 한국 군사본부가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거대한 철과 유리 구조물이었어요. 박중희가 저를 첨단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는 보안 검문소를 통해 안내하는 동안 저는 점점 커지는 제 놀라움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박중희가 김민수 대령님이 저를 만나실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김 대령은 키가 크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었고 자세도 완벽했습니다. 김 대령은 저를 한국에 환영한다며 손을 내밀었고 오늘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시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깊이 충격시켰습니다. 김 대령은 저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로 가득 찬 방들을 안내했어요. 한 방에서는 군인들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드론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팀들이 매일 수천 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김 대령은 자랑스럽게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며 한국의 특정 과제에 더 잘 맞는 자체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말을 신뢰하지 못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브리핑에서 이 정도 수준의 발전에 대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은 그날 오후에 있었던 합동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공격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어요.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식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령은 제 의견을 정중히 인정한 다음 그들 자신의 전략을 보여주었어요. 큰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저는 그들의 대응이 속도, 효과, 최소한의 사상자 수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충격을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김 대령은 이런 전략을 수십 년 동안 개발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항상 진화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대응도 진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미국군과 대화하기 위해 미국 군사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에서 가돈 젊은 군인들은 귀국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1등병은 가족으로부터 너무 멀다고 불평했고 다른 병사는 문화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복무한 해리스 소령이 저를 옆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진지하게 여기 생활이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놀랍다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 대기 목록에서 몇 달이 걸렸을 의료 시술을 단 이틀 만에 받았다고 했어요. 레이놀즈 대위는 교통이 정말 놀랍다며 3년 전에 차를 팔았고 여기서는 차가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로버트 데이비스 상사였어요. 그는 미국군 사이에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이를 한국의 꿈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어요. 장기 주둔 군인 중 30% 이상이 복무 종료 후 한국에 남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미 한국 기술 회사에 민간 직업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길어지는 서명 목록을 응시했어요. 이것은 단지 몇몇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이었죠. 제가 귀국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제 가정에 직접적으로 도전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 국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폭풍에 비해 호텔 방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둔 채 책상에 앉아 빈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제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을 발견할지 완전히 확신하며 한국에 왔었어요. 미국군이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연설이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제 확신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실제로 본 것을 써라라고 말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빨라졌습니다. 제 첫 번째 보고서는 조심스럽고 사실적이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독립성, 현대적 인프라, 그리고 군사적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원래 우리의 보호가 필요했던 전쟁으로 찢긴 나라가 아니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철수를 권고하는 것은 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렌스 장군에게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의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습니다. 재미있는 관찰이라며 조사를 계속하라고 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동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우리 것보다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만드는 한국 기술 회사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마비시켰을 공격을 차단하는 사이버 보안 팀들을 관찰했어요. 부상당한 군인들이 우리 군 병원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치료를 받는 의료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제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보다 더 길고 더 자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정직함으로 썼어요. 한국의 군사력, 기술, 사회적 인프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그들은 우리의 능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썼어요. 마지막 문단을 추가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미국에게 심각한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썼어요. 여기서의 우리 존재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이 결론은 제가 쓸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반대였고 수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과 반대였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것은 군대 내에서 재정 보수주의자로서의 제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내기를 눌렀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로렌스 장군이 직접 전화했어요. 제 보고서가 꽤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 면담이 요청되었다고 했죠. 제 심장이 뛰었어요. 대통령은 미국 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언제냐고 물었더니 내일 아침이라고 했어요. 차가 오전 8시에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에너지와 혁신으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불빛이 저 멀리 어두운 산들을 배경으로 패턴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제 사무실 벽에 있는 표지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세요. 이제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에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계, 안보, 기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미래의 가능성들이 있었어요. 제 전체적인 세계관이 단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에게 부담이라고 믿으며 왔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일 저는 그것이 제가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과 모순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정확히 그것을 말할 거예요. 제 차가 보안 게이트에 접근하자 아침 햇살 속에 대통령 관저가 빛났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제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여기서도 한국의 다른 모든 곳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광택 있는 대리석 바닥이 위에 샹들리에를 반사했어요. 한 보좌관이 한국 예술품이 줄지어 있는 복도를 통해 저를 간단한 나무 문까지 안내했습니다.
그 문 뒤에는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엄격한 정치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어요. 대통령은 제 2개의 보고서를 매우 관심 있게 읽었다며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관점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통령님께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알고 있다고 믿으며 한국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30분 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첨단 군사기술, 효율적인 인프라, 높은 삶의 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한국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종종 본국에서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확고하게 결론을 내리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미국에게 심각한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오랫동안 한 입장을 유지해온 후에 그렇게 완전히 생각을 바꾸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떠날 때 저는 어쩐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옛 믿음의 무게에서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미국 군사기지로 돌아오니 해리스 소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잘 됐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서 본 것을 정확히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소령은 웃으며 제게 보여줄 다른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한국어를 배우는 12명의 미국 군인들이 앉아있는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한국인 강사들이 미국군에게 현지 비즈니스 관습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해리스 소령이 자랑스럽게 이것이 그들의 비공식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무 후 한국에 남고 싶어하는 군인들을 위한 작은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장기 주둔 인원의 거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젊은 병장이 조심스러운 획으로 한국어 글자를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일부는 한국 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국제회사에 합류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데이비스 상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한국 방위 계약업체의 일자리를 방금 수락했다고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어떨까요?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그들의 임무를 변화시키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국방부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브릿지 프로그램이 공식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미국군에게 언어, 문화,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 나라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동안 흥분이 저를 깨어있게 했어요. 제 임무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날 이유를 찾기 위해 왔었죠. 대신 미국과 한국이 함께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위로 새벽이 밝아올 때 제 제안서가 완성되었어요. 로렌스 장군에게 간단한 메모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맹의 미래라고요. 3일 후 국방부가 브릿지 프로그램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기지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군대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단순한 보고서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들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되었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6개월 후 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찬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맡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직책인 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수락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 제복에 광택 나는 훈장들이 빛을 받았어요. 로렌스 장군이 알렉산더 블랙우드 대령은 미국과 한국의 관점을 모두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 역할의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나아가 직책을 수락하면서 제 여정의 일부였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 서울을 보여준 박중희,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준 김대령, 그리고 많은 미국 군인들이 공유하는 한국의 꿈을 보여준 해리스 소령이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이 영광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더 이상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서로 성장을 돕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어요. 방 안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주는 동안 저는 불과 반년 만에 제 삶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1년 후 저는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군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편안한 은퇴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한국 방위 기업이 국제협력 고문직을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제 주말은 새로운 고국을 탐험하는 모험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와 맑은 물이 있는 부산의 해변을 방문했어요. 수천 년 동안 서 있던 돌들을 만지며 경주의 고대 사찰과 왕릉을 거닐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화산산을 오르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일주일에 3번 저녁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제 발음이 때로는 선생님을 웃게 만들었지만 매일 향상되었어요. 한글을 읽는 법을 배웠고 영어로 전환하지 않고도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 때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였어요. 미국에서는 인터넷 설치를 받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전화한 당일에 기술자들이 도착했어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예약은 긴 대기 목록 없이 이루어졌어요. 제 은퇴식 날이 완벽한 봄 날씨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복을 입고 있을 때 벚꽃이 공중을 떠다녔어요. 미국과 한국 양국의 동료들이 모여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작별 연설에서 우리가 보호해온 전통과 역사를 넘어 이제는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을 흐르는 한강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물에 반사되어 2배나 많은 별들을 만들어냈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한국인 노인이 저를 알아챘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한국어로 제가 이곳 출신이 아니지만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불완전한 한국어로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새 집에서 미국 사무실에서 가져온 오래된 표지판인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세요. 를 내렸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믿는 것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산과 강을 그린 아름다운 한국 그림을 걸었어요. 이는 제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때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외국으로 봤던 곳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여겼던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한국의 꿈은 저의 꿈도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